분이 제작자신데 제가 가끔 일부에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똑같이 쿨하세요. 계속 링크는 걸어놓으신 상태에서 그 전날 발표 전날 본인이 딱 5편을 정식더라고요. 그리고 5편이 딱 됐어요. 다 애들 별거 아니야. 내 손바닥 안에 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어요. 저기 뭐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초에 제 줄에 서주신 원로 감독님 세배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창동 감독님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영화를 보셨대요. 작년에 동안 잘 안 보는데 오늘 저보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요즘 뭐 혜민이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게 답답증이 일어나가지고 정지영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전화하셨대요. 그래서 저 이창동 친하지?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지영 감독님께서 아 그런 질문이 중요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러다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기필코 이창동 감독님을 어디선가 꼭 만날 거라고 하시면서 부산 영화제든 어디서 당신이 내가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관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그런 질문을 가질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근데 미국 관객들은요, 이제 미국에 이번에 오스카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이제 회원들이 주로 대상을 하는 관객들이기 때문에 일반 관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국 관객들은 직접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해미가 어떻게 됐냐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 들이대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이제 토론을 하죠. 팜스프링스 영화제라는 데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LA 밑에 있는 사막지대의 휴양 도시인데 은퇴한 영화인들이 많이 사는 휴양 도시인데 팜 말 그대로 종려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천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아카데미 회원들하고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팜스프링스 영화제에 외국어 영화상 출품작들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걸로 장사를 하는 영화제죠.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 중에 이렇게 관객들 중에 관객 중에 누가 해운인지 모르니까 일단 거기 가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참 어쨌든 영화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지긋한 머리가 흰 관객 한 분이 자기는 해미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이 뭐냐고 그러니까 나도 옆에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해미가 고양이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에 있는 고양이는 해미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꽤 재미있는 해석이고 상상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진심으로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럴 정도로 해석의 자유로움이 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왜 당연히 여러분들은 왜 결말이 분명치 않고 분명하게 영화 속에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말을 사건의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됐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느냐. 돈 주고 극장에 찾아와서 열심히 영화를 보는데 왜 이렇게 의문투성이로 남기느냐.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텐데
저는 꽤 오랫동안 영화라는 매체를 생각하면서요. 세상에는 극장마다 수많은 영화들이 넘쳐나지만 그 영화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라는 매체가 우리 삶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 왜 점점 없어지고 있나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사라는 것을 어떤 서사를 그냥 따라가고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 서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나는 어떤 서사를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영화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나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따라가면서 끝날 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끝나고 후련한 감동이면 감동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영화관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고 있는 영화라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삶을 연결하면서 그런 스스로 보고 있는 영화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과 학생들이 이제 시나리오 쓰거나 작품을 할 때 보면 평가회 같은 거 할 때 교수들이 흔히 야 그건 어떻게 된 거니? 그러면 이제 깜냥은 안 되는데 감독님 저렇게 말을 하는 건방진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관객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바로 앵글이 하거든요. 야 다시 써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저도 평자로서 한동안 너무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시큰둥해있던 차에 이 버닝이라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극장에서 모처럼 저를 흥분시키는 영화였다. 역시 이창문 감독님 굉장히 살아있고 용기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서사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 틈을 이렇게 벌려놨고 그래서 인과론적으로 잘 딱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계속 시간을 확장해가면서 특히 후반부는 계속 그 이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보면은 특히 페북 같은 데 보면 요즘 거의 끈타시피 하고 있는데 보면 비분강개하는 글이나 어떤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인과론적으로 막 짜맞춰가지고 영화가 특히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관객에게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감독님이 그 영화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보면 영화라는 연약한 매체가 과연 현재를 얼마나 확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 긴장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과정상의 긴장이. 근데 이거는 또 한편 생각하면 그 매체를 엄청 장악하자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서술이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매진하자면 이게 헛간을 태우다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가지고 하셨는데 또 보면 까먹을까 이거 적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밤의 어둠 속에서 이 닭은 나는 불에 다 허물어지는 헛간을 생각한다 이런 문장을 끝난다고 해서 짧은 소설이고
감독님 뭐 하루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애정하지 않는 작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어딘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많이 읽어보진 않았다. 근데 오정미 작가는 하루키를 많이 읽었고 그래서 뭐 어떠셔 서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착안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김영진 씨도 하루키라고 말을 했고 우리 모두는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하루키 말하는데 사실은 하루키는 이름이죠. 성이 아니고 성은 무라카미. 근데 우리가 누구라도 어떤 작가든 뭐 심지어 뭐 가수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무라카미 이유가 있어가지고 비슷한 무라카미 무라카미가 알려지기 전부터도 무라카미는 그냥 하루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라카미 하루키는 한국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민주화 또는 뭐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불평등 뭐 등등 이런 문제로 사회의 정의나 사회적인 문제에 그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던 시기를 오랫동안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비민주적인 정권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모순의 문제든 어떤 그 정의의 구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도덕적인 책무가 있었고 모든 문제가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고 그것에 의한 어떤 싸움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기결되는 그런 기간을 오랫동안 거쳐왔죠. 심지어 저는 소설을 썼는데요. 심지어 문학조차도 그러니까 예술조차도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무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부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80년대까지 분위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죠. 제도적인 민주화가 뭐 사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고 그런 사회적인 긴장이 좀 느슨해지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다른 방향의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누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요. 저는 그것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것이 하루키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부터 90년대 초중반부터 하루키의 붐이 시작됐고 한국 문학 자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학의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그 허무함이랄까요 이런 걸 느끼면서 문학판에 떠나고 영화판에 들어오게 된 그 시기도 그와 같은 비슷한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뭔가 자유롭고 뭔가 그 쿨하고 이런 세련된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였고 거의 그 재즈를 좋아하고 뭐 건강하게 아침마다 조깅하고 한국 작가들은 아침마다 조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가는 없어요.
밤새 술 마시고 오후 1, 2시에 깨는 것이 작가의 생활 패턴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죠.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소수가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 들으면서 파스타도 끓이고 이런 삶의 방식이 이제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회 전체로 영향을 줬고요.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순을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일련의 그런 문화적 움직임이나 운동을 리얼리즘이라고 본다면, 현실적인 리얼리즘이라고 본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것은 그 리얼리즘을 벗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세련된 삶의 방식이었고요. 그게 점점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2019년 지금 여기 와서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내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세련되어졌죠. 길거리 어디 나가도 굉장히 거리는 깔끔해졌고요. 간판도 다 깨끗해졌고 이뻐졌고 우리 모두 입고 다니는 옷도 세련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루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한 세상. 그런데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80년대 제가 젊었을 때까지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세상을 설명하고 뭔가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이 뚜렷했는데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은 되는데 과거처럼 분명하지 않고 그것이 정의라고 그것이 정의고 진실이라고 믿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거기에 맞게 살 수도 않고 있고 김영희 씨하고 저하고 세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80년대 초반에는요 팝송을 부를 수 없었어요. 네. 팝송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뭔가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게 민족주의에 대한 거든 무슨 미국에 대한 어떤 무슨 태도 문제든 뭐든 굉장히 철저했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요구의 자세로 요구되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죠. 그럴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테리가 되어버린 거죠. 분석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규정짓기가 어려운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청년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청년의 문제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젊었을 때는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했고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청년의 영화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청년의 디테일을 갖고 있다고 그 청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를 가지고 청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은 세상이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벤이라는 겉보기에는 세련돼 보이고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고 저런 친구가 사실은 연쇄 살인범인지 아니면 그냥 강남에 그냥 돈 많은 그냥 뭐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인지 알 수 없듯이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대한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 ገብ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라는 서사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관객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영화 만들기 전에도 알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여전히 이 세상이 잘못되고 뭔가 이게 뭐 불평등의 문제든 계급의 문제든 뭐 정치적인 문제든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분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분명하게 그 분노의 대상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걸 드러내는 영화도 많으니까 그 너머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서사나 영화나 예술 전반에 세상을 또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8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런 작가였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미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화든 문학이든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내에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이기도 하지만 윌리엄 포크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윌리엄 포크너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전혀 다른 방식의 소설을 쓴 사람이죠. 그 양반은 유명한 노벨 문학상 그 수상 연설에도 나오지만 자기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소설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가란 원칙이 인간이 고통받는 인간 옆에서 같이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 한 누군가 산다면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한 자기도 문학으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게 자기가 작가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문학이 과거의 문학이고 그게 그 어떤 예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똑같은 제목으로 윌리엄 포크너의 그 헛간을 태우자는 똑같은 제목 밤버닝이라는 단편소설과 똑같은 단편소설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거든요. 근데 그 하루키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아주 단순한 플롯 영화는 비니라고 쓰지만 헛간을 태우는 이상한 남자가 헛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쓴 단편소설인데 왜 똑같은 제목으로 그런 완전히 다른 하나는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소설은 그 속작 윌리엄 포크너는 미시시피 강 주변의 그 백인과 은혈 또는 흑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 백인 가난한 농부가 1년마다 농장을 다니면서 그 소작농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몰래 헛간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서 뭐 판사 앞에서 재판받기도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아는 어린 아들의 시선에서 그 아들의 제의식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 제의식 때문에 아버지가 또 헛간을 키우려고 하니까 미리 헛간 그 농장 주인에게 알려줬다가 아버지가 죽는 것 같은 걸 암시하는 끝나버리는 소설인데요. 똑같은 단편 소설, 똑같은 제목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상한 대마초에 비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남자 이야기를 썼던 겁니다. 저는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으로 하지만 나는 윌리엄 포크너와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문학적 선언인 거죠. 그게 이제 문학은 더 이상 진지하고 더 이상 거창한 걸 할 때가 지났다. 이제는 자유롭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일종의 문학적 선언처럼 이 단편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 본인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단편 소설을 원작을 하고 있지만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과 겹쳐져 있고요. 두 작품만이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리얼리즘, 윌리엄 포크너를 반드시 그냥 보통의 리얼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무슨 리얼리즘은 어쨌든 리얼리즘인데 그 리얼리즘의 태도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태도와 그게 단지 문학이 아니라 영화에서 그 서사와 세상을 다루는 방식의 여러 다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을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겹들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소설가 책 내신 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소지인가? 그 책에 뭐였나? 후기 쓰신 걸 보면은 아주 짧게 쓰셨는데 그 서점에서 사면 살까 말까 구매를 망설일 정도로 아주 본인의 작품 소설에 대해서 아니면 내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출판사도 놀랍더라고요. 야 어떻게 작가의 말을 이렇게 그렇게 싫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이제 주인공이 중년 소설가고 이제 청년 소설을 쓰는 청년이 있고 되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설을 써야 될지 어떤 내용을 앞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뭔가 감독님하고 연결해서 뭔가 좀 절망의 에너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걸 이루어 나갈까라고 그 청년 소설가로 설정하시고 이런 것도 그런 어떤 동의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관객들의 질문 넘길게요. 그렇죠. 네, 그 무라카미 씨의 단편 소설은 주인공 화자가 이제 소설가고요. 30대 소설가처럼 되어 있고 오히려 젊은 남자가 수상한 젊은 남자가 영화에서는 배우로 나오는 20대 뭐 25살밖에 안 되는 이제 젊은 친구로 되어 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씨처럼 세계적인 인기 작가는 아니겠지만 그 무라카미 씨처럼 느껴지는 화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작가로 하는 것이 일단 재미도 없거니와 제가 작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가는 재미없는 캐릭터처럼 느껴졌고요. 그것보다는 이게 세상에 대한 질문, 세상의 미스터리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장 예민한 눈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그냥 30대 작가가 이미 프로 작가는 어느 정도는 매너리즘에 의해서 기술의 스킬에 의해서 글을 쓰는 작가니까 그런 작가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자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 세상에 뭐가 문제인지 이걸 예민하게 바라보는 작가 지망생이 아닐까. 그래서 작가 지망생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가 지망생이 여기 영화에서 나온다는 문창과 출신이 저도 학교에 학다가 나왔지만 그 예술계통 창작계통의 그 졸업생들이 가장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나 보시면 왜요? 이러면 그냥 알기 쉬운데 되든 안 되든 저 소설 써요. 저 영화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청년 실업의 청년들도 그냥 자기 발판이 없다고 느끼기 쉬운데 특히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직업군들은 김영민 씨도 영화과 교수잖아요. 그 학생들의 그런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책이 없죠. 본인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점에서 작가지만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거의 무슨 마스터 클래스 분위기인데요. 아주 심도 깊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밤샐 것 같으니까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안경 쓴 검은 옷 앞에 마이크 좀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질문했던 게 뭐였지? 아니 손은 제일 먼저 들으셔놓고 맨 마지막이에요. 주인공이 스티븐 얀스를 죽이고요. 그거 불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왜 겉옷뿐만 아니라 왜 싹 다 벗고 하는지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뭐 그냥 상상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나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딱 합리적인 행동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든 피 묻은 옷을 일단 버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냥 파묻어도 증거가 남으니까 태워야 되고요. 팬티는 입을 수도 있지만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팬티도 피에 다 젖었죠. 그러니까 팬티도 벗어야 되겠다고 그 순간 생각을 했겠죠. 그거는 이제 종수 생각이고요. 저는 종수가 그런 내적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그 충격과 어떤 자기만의 어떤 두려움과 뭐 광기 섞인 공포 속에서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을 수 있고요. 또 피에 젖은 옷이면 하여튼 자기 몸에서 다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죠. 그건 종수 생각일 거고 저는 영화 마지막에 종수가 알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적으로. 첫 번째는 그것이 이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이 마지막 장면이요.
다 끝난 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주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수가 마지막에 해민집에서 글을 쓰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드디어 소설을 쓰는 것인데, 그러면서 카메라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수많은 그 용산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 사연들이 있는 수많은 집들이 보여지면서 카메라가 빠져나오는데, 말하자면 시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맨 화장실에서 이제 벤의 시점으로 바뀌고, 벤이 죽을 때까지 벤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의도적으로 시점을 바꾼 것도 영화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관객이 받기를 바랐는데, 그 새로운 이야기의 이미지가 종수의 벌거벗은 몸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이미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어쩌면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이미지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알 수 없는 그게 분노든 그 무엇이든 광기든 그것에 의한 괴물 같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반된 이미지로 관객의 가슴 속에서 그 이미지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하나의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건 좀 가운데 뒤돌아오시면 네. 감독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어제 얼굴들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고 지구이도 참석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두 명의 이제 남자 청년과 한 명의 젊은 여자, 물론 나이대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물론 플롯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른 영화지만 공교롭게 청년들에 관한 영화였다는 걸 좀 느꼈는데, 사회 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인공 청년들 말고는 이제 나이 드신 그런 기성 세대들이 사실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그 법관들 혹은 변호사 그 정도 잠깐 나오고 거의 뭐 안 나오다시피 했는데, 이제 사회의식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청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세대들의 그런 일궈놓은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함몰된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종수의 대사 중에 뭐 한국엔 개치가 너무 많다, 벤의 대사는 한국 경찰들은 비닐하우스 없어지는 거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사회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든지 그런 약간의 그런 사회 비판적인 혹은 냉소적인 그런 대사들을 좀 알 수 있었고, 종수조차도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직접 처치하는 걸로 자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두 번째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결말을 쓰고 액자 형식으로 나오면서 이게 혹시 이 영화 속의 영화는 아니었을까, 혹은 그냥 모든 게 종수의 소설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결말을 어떻게 낼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이제 결말을 어떻게 할지 정했고, 그 뒤로 이제 그 벤을 죽이는 건데, 사실은 그 벤을 죽인 것조차도 자신의 소설 속의 하나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이 속에서 감독님께서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걸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 혹은 의도가 있으셨는지. 네, 아까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직접적인 멘트, 코멘트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더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개츠비가 너무 많아 하는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단편 소설에 있던 대사,
물론 일본에는 개츠비가 너무 많아 있는데요. 그 소설은 80년대 아마 초반 정도에 나왔을 소설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리고 이 소설의 단편 소설의 배경은 그보다 더 이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요즘이야말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개츠비들이 많습니다. 그 피츠랄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는 약간의 뭐 수상한 사연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그런 수상한 사연이 아니고 그냥 내놓고 젊은 친구들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거든요. 물론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펀드라든지 금융계통 또는 뭐 부동산 계통,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이제 재개발 지역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면 일대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그런 걸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요. 그거는 마치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요즘은 일과 놀이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부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그 대사 속에 나오는 그런 코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또는 이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 어떤 구조, 미스테리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벤이 연쇄살인범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벤은 연쇄살인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죠. 기다는 증거보다는. 기다는 증거는 그냥 우리가 간섭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가 없어졌고 남자가 이상한 뭐 비닐하우스 세운다는 소리 했는데 연쇄살인범 아닐까? 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의 간섭을 떠나가지고 생각하면 벤이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간섭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사의 간섭이. 근데 벤이 연쇄살인범이 아니라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라고 치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상 뭐 재택근무도 하고요.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수익성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펀드들은 수익성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대량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또는 수백 수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생존의 기회를 박탈당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키보드 장난에 의해서 실제 더 많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그냥 한두 사람의 피를 흘리는 한두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벤이 연쇄살인범이냐 아니냐,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여자의 물건을 자기 화장실 그 서랍장에 놔두는 그런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쿨하고 뭐 좋은 인간관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연쇄살인 이상의 그걸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벤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도덕이라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도 그건 그냥 자연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약한 자가 죽어가도 또 누군가는 살아가고 이게 자연의 도덕이다. 이게 자연의 질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신을 흉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자본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냥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은 그냥 시장 논리고 그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고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고요. 그게 하나의 우리가 알지만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된 거죠. 이게 청년의 이야기라고 해서 뭐 청년이 얼마만큼 취직하기 힘들고 월세가 얼마나 올랐고 뭐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방식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여성관계 이런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관계 혹시 질문 있으시죠? 네. 저 뒤에 예. 그 두 분 다 하시죠. 짧게 질문 드릴게요. 저는 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벤에게 있어서 종수의 존재는 어떤 건지 그 벤이 또 다른 페이스를 느끼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 단순한 에피소드인지 또 다른 뭐예요? 또 다른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인지 그러니까 벤이 종수에 대한 시각은 어떤 건지 아까 또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벤의 미스터리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요즘 세상의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벤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 벤이 종수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도 이제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쪽 극단의 해석의 어떤 한 극단을 이야기하자면 벤은 종수가 자기를 찌를 때 마지막 장면에서요. 여러분들도 그걸 어쩌면 느꼈을 수도 있는데 고통스럽게 반항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약간 뭐랄까요, 연민이나 뭐 어떤 공감의 눈 같은 걸로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안기까지 합니다. 물론 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벤 역을 맡은 스티븐 연과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극단 중에 하나는 벤이 악이라면요. 벤이 악이라는 것은 그 악의 개념에는 여러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전적인 악 이런 것보다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벤이 악이라면 종수가 벤을 선택했다는 거죠.
악의 완성을 위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요.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그렇다면 종수는 벤을 통해서 또 다른 벤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친구처럼 잘 그냥 관심을 갖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쪽 극단이죠.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전화 와서 나갔을 때 혜미가 그러잖아요. 벤이 자꾸 오빠가 자꾸 너 부르래 이러잖아요. 어쩌면 벤은 혜미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고, 혜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종수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종수가 덩떨어진 인간이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맺어주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듣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만들면 한 10부작까지 나오겠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감독님을 이렇게 뵙게 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보다는 감독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청룡영화제에서 번이 제외가 됐잖아요. 그게 뭐 영상이나 작품상 후보에는 그게 뭐 그냥 공식적으로 그 어떤 명백한 이유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뭐 그냥 아는 사람들은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데, 감독님께서는 그게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좀 물론 뭐 상에 연연하실 거라는 짐작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봤던 뭐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셨던 작품 궁금합니다. 청룡영화상은 제가 일부러 안 냈고요. 저만 제하고 관계되는 뭐 감독상, 작품상 그게 꽤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8년 동안 영화를 안 만들어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저는 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야지 뭐 이러기도 또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보이콧했다라는 걸 그 주최 측에서 알리더군요.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들은 아카데미 때문에 그 미국에서 아카데미 홍보하는, 우리 영화 홍보하는 사람들이 저도 회원이거든요.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려면 외국어 영화상 쇼트리스트에 올라온 작품을 다 봐야만 투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봤죠. 좋은 영화들이 많았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올라온 작품들이 뭐 9편 다 그렇습니다만, 그 9편이 아닌 다른 나라 작품들도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게 지금 미국 영화 오스카의 각 부문에 올라온 영화들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렇게 도전적이고 새롭고 뭔가 저한테 또는 관객들한테 영감을 주거나 자극을 주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담인데 또 생각이 난 게 늘 저희 전주영화제 같이 일어난 장명 프로그램과 작년에 로카론에 갔다가 깐느 영화제 심사위원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뭐 인사치레를 뵀는지는 모르겠으나 깐느 영화제 그 심사위원들 다수가 본인이 그 위주에 있는 상을 타야 된다고 다들 공감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갔대요. 딱 한 사람이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뒤집혔대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게 뭐 미디어를 보면서 뭐 그러지만 그게 사실 우스꽝스럽다는 거죠. 상을 주고 뭐 이런다는 것들이 사실 세속적으로는 어떤 뭐 이런 식의 또 가치나 대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감독님 말씀 중에 그 혜미는 고양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미국 관객이 해석 보고 제가 머리를 쳤는데 재밌다 그 얘기지만 그래 작년에 무슨 어떤 서울대 김영민 교수인가 뭐 무슨 칼럼을 썼는데 한테 히트를 쳤단 말이야. 추석 때 왜 청년들이 내가 너 결혼 안 하냐 뭐 시리가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거꾸로 물어라. 명절이란 무엇인가 뭘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칼럼을 썼는데 그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 크게 회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단조롭고 빈곤한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딱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그런 칼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김영민 씨하고도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러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 영화가 뭐 날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다시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또 이 영화에 얽힌 이야기들을 함께 경청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